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도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향해 거칠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내걸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각종 법원 개편안을 내놓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법률 개정까지 시도하면서 유리한 대선 국면에 스스로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연이틀 깨끗한 손을 언급하면서 사법부 물갈이를 시사하며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 입법부가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고 독재를 자행한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규탄 집회를 갖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왜 이러는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법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마시려던 물잔을 내려놓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사법개혁 말씀하셨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어제 경남 유세에서 2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연일 깨끗한 법정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거나 총을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최고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는 회괴망측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김 후보가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비판에 나선 건 이 후보의 사법부 흔들기가 중도층 반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이냐 사법부 장악이냐 삼권 분립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 전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오늘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선을 19일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면죄 공화국을 만들려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상권분립 보장 송팻말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삼권장악, 독재 정치, 지금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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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조희대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 단독 회부하는 등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강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대법원 앞으로 달려온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이재명 후보 살리기용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 판사 처벌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입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조폭, 깡패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는 아는 짓입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앞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김문수 후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정은 그 어떤 독재 국가에서도 자기를 반대한 사람은 씨를 말리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전방위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로 판사들과 함께하는 사법독립수호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에 대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기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원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강화했고 지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일부에서 사법부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만 잘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의혹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비겁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다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사법부가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다며 스스로 공수처의 수사를 의뢰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치가 늦어질 경우 추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를 향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 거취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의원도 얼른 신변을 정리하는 게 덜 부끄러울 것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자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전화 감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왜 저러나 오히려 지금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건데. 민주당 한 의원도 지금 당에 필요한 건 자제와 절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는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당내 우려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제기했던 지귀현 부장판사 술자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건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법원 내부에선 과거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의혹의 발원지였던 첼리스트는 거짓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주장한 지귀현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원 내에서는 기시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기댄 무책임한 폭로는 사법부 흔들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가 증거 제시 없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제보자나 민주당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대법원에 전달해 감사를 하게 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이 막강한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률 개정과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법개혁을 핑계 삼지만 사법장악 시도이자 이 후보 한 명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갖추어지는 권력 분립의 원칙, 헌법을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심제로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이제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이 후보는 대선 후 파기환송심이 재개된다 해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되 무죄일 경우엔 계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아니면 재판 진행할 수 없다는 위헌적인 법률. 민주당은 사법개혁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적 입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에 이어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민주당이 왜 대법관 수를 이렇게 늘리자고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안 모두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현재 14명뿐인데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3~4천 건에 달합니다. 사건 수가 많다 보니 충분히 심리하지 못하고 기각되는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재판관 150여 명을 두고 1인당 60건 정도를 처리하는 독일 연방대법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업무량이긴 합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에 집중되어 있어서 인원을 늘려서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업무 과중을 줄여주고 재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 이런 논의는 계속해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왜 지금이냐, 그리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려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국회 법사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법관 수가 많아지면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법관 수가 많은 프랑스나 독일은 수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법관을 늘리면서 부서를 세분화하면서 발전해 왔고요. 모든 대법관이 모이는 전원합의체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전원합의체가 있는 미국은 9명, 일본은 15명, 모두 소수정예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법관을 늘리는 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다 쥐게 되는데, 여기에 14명이 있는 대법관에다가 16명까지 더해서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은 3권을 다 장악할 수 있게 되겠죠.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을 하는데요. 거기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 대통령도 대법관을 늘린 후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베스 정권은 2004년에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대법원은 2017년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니까 의회를 해산하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도 법관 수를 늘리려다가 논란이 된 경우가 좀 있었죠. 네, 사법체계 구성이나 상황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리려는 시도는 논란이 컸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법원 충원 법안, 코트 패킹 시도인데요. 1937년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는데 의회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2011년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판사들의 정년을 낮춰서 친정부 인사를 대거 임명했는데요. 이유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가 너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법률 만능주의로 삼권 분립을 침해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에선 공약과 정책만큼 후보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많은 게 당깁니다. 공식 선거전 초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과거 이력과 논란이 된 발언들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 진영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 소재로 썼던 발언들을 먼저 꺼내들며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이 후보의 메시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전남 순천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대빛 속 유세 연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 건데 당선될 경우 사용할 차기 정부 명칭에 대한 즉석 발언도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상징은 저는 국민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주권 정부.
이 후보의 소위 애드립은 그제 대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과거 친중 논란을 불렀던 발언을 스스로 끄집어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단골 공격 소재였던 대장동 사건도 먼저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동의 이익을 환수한 거 공무원들이 뭔 죄입니까? 돈 받으면 제3자 뇌물, 안 받으면 배임 어쩌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세에 나서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캠프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하고 싶어서 꺼낸 즉흥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까지 전북 익산과 군산, 전주로 이어지는 호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운동권 출신으로 2차례 투옥된 경험을 강조해 민주당의 이른바 극우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김 후보의 메시지 전략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꾸벅 인사합니다. 수도권 첫 일정으로 선택한 장소인 신도림역은 김 후보가 서울대 재학 시절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 취업했던 구로공단 근처입니다. 기자회견에선 비상계엄 사과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군사정권 시절 정면으로 저항하다 제적당한 일화를 꺼냈습니다. 550 때 계엄과 또 계엄의 확대 이 과정에 저는 학교에서도 잘려나고 또 삼청교육 대상에 대해서 피신도 하고 김 후보는 나흘째를 맞은 유세 기간 매일 2차례의 투옥과 제적 경험을 언급했는데 전설로 불렸던 운동권 경력으로 젊은 시절 희생과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감옥을 2번 가가지고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어요. 30년 전 보수정당 입문 뒤 험지에서 박지원 의원을 꺾고 당선된 사례와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내세우는 것도 강성 보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검증된 정치인이란 걸 부각해 외연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부천 소사구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3등이었는데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며 폐지를 약속했고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 경기도 판교를 시작으로 수원과 동탄을 거쳐 충청까지 이어지는 중원 공략에 나섭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주요 지역 민심을 통해 이번 대선의 향배를 짚어보는 결정 2025 지금 민심은 오늘은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죠. 늘 보수 진영엔 험지 중에 험지였는데 이번엔 어떨런지요. 전정원 기자가 광주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호남, 그중에서 광주는 보수 정당에겐 언제나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지난 20대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얻은 12.72% 득표율이 최고치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에겐 더 힘든 승부가 될 거란 전망이 많은데 실제 민심은 어떤지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두 자릿수 득표율을 허락하며 보수 진영에도 마음의 문을 여는 듯했던 광주 민심은 지난해 계엄을 겪으며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 근데 탄핵은 안 된다. 이중적인 모션이잖아요. 국민의힘 자체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상당수 시민들은 마음을 굳힌 듯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확고하시고 진지하시고 그런 면이 아마 우리나라 대표로서 이 길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재명이죠. 그거 뭐야? 탄핵 과정에서 실망하고 국민들 모여라. 국민을 살린 게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이 후보의 재판 문제를 두고선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얼마나 탄압을 했는가, 얼마나 압박을 했는가
안 봐도 뭐 보이잖아요. 젊은 층에선 다른 생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던가 이제 재판 문제들도 이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저는 아직 그 의심이 조금 있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민주당이 방심해선 안 될 거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 1세대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방심할 수는 없죠. 좋다고 생각해요. 노사관계나 이런 것이 좀 잘 원만하고 그럴 것 같은 기분도. 광주를 압도적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이변을 노리는 경쟁 후보들의 승부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용태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 찾아가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고 했다는데 조만간 거취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사당화를 막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잦은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가 곧 의리고 신이라며 당이 필요하면 자신을 얼마든지 밟고 가라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당적 등 거취를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김 후보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공식 탈당 요구에 김 후보의 뜻이 담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진 탈당을 권고하면 거취 정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3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부터 밤 9시 이후에는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세 조건이 변하면서 야간 선거운동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음 대신 특별한 소품들이 많이 등장한다는데 각 당의 야간 유세 장면을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서울의 한 먹자골목. 흥겨운 선거송에 맞춰 유세를 하던 민주당 선거사무원들이 밤 9시가 가까워오자 야광봉을 들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심야 시간 소리 대신 빛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들고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1:1 악수와 셀카 촬영도 야간 표심 잡기의 한 방법입니다. 사진 찍어 사진. 선거운동 기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확성기 등을 사용한 야간 선거운동 금지 시간은 한때 밤 11시였지만 2022년 이후 밤 9시로 당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LED 조명으로 만든 포스터를 목에 걸고 행진하며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네, 잘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밝힌다는 뜻으로 반딧불 유세란 이름도 붙였습니다. 정치가 편하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청년들하고 그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이렇게 개혁신당은 후보가 직접 홍보 포스터를 목에 걸고 야간 유세에 나서고 심야 라이브 방송으로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못 하시니까 한 분 한 분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와닿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한 이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 속 위인이나 거물급 정치인들을 소환해 자신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최지영 기자와 여기에 숨은 선거 전략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저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영남을 방문했을 때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인물,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방식과 의도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과 과가 모두 있다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져다 쓰겠다, 이 부분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면서 영웅적인 면모를 더 부각했죠. 이 후보가 실용주의, 또 보수층 공략이 목적이었다면 김 후보는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소환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인데요. 과거 대선에서는 주로 열세에 있었던 후보들이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을 말을 곧잘 소환을 했었는데 이 후보는 지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포 해전 한산 대첩이 있었던 이 장군의 승전지, 또 오늘은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 등 임진왜란 한 당시 남해안 전투 지역을 돌았는데 민주당은 이걸 놓고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이순신 벨트 부울경 지역에선 이 후보 측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소위 전략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처럼 완벽한 승리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인물은 누굽니까? 네,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일단 이름이 같습니다. 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암행어사 역할에 빗대서 거짓말하지 않는 후보, 또 도덕적으로 더 청렴한 후보,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보면 10억 정도로 이재명 30억, 이준석 14억 정도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한 번도 제가 어디 나가서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영수님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네, 40살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또 역시 40대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자주 언급합니다. 다만 이렇게 역사 속의 위인이나 거물급 정치인을 소환하는 방식이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자기 미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기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후보들이 선거 초반에 영남권 공략에 집중을 했습니다. 민심이 어땠나요? 네, 이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있었는데요.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영남권으로 한정을 해보면요.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29, 김문수 54%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또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는 34%였습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 성사 여부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얼마냐, 이걸 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지지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 72%로 가장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띄던데요. 또 이준석 후보 지지자의 51%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것도 이 후보로서는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연일 완주를 강조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로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아마 첫 TV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TV토론 보고 또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TV토론 후의 변화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나흘째인데 전국 곳곳에서 후보 현수막과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으로 다가가는 한 남성. 양손으로 현수막을 끌어내리고는 두 갈래로 잘라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경북 영천의 한 오거리. 가로수와 신호등에 현수막을 달았던 끈만 남았습니다. 찢어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은 업체가 수거해 돌돌 말아놨습니다. 부산과 대구, 경기도 이천 등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매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홍보물이 파손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현수막은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높게 설치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정당하게 하는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4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엔 홍보물 훼손 혐의로 850명이 송치됐고 작년 22대 총선 땐 305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동선거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총 인원이 2,600여 명인데 주 야간 순찰하면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상황 같은 걸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경찰은 선거 홍보물 훼손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남녀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는데 손흥민 측은 선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건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3월입니다.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주일 만인 어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방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긴급히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에겐 공갈, 남성에겐 공갈 미수로 혐의가 다르게 적용됐는데 여성은 손흥민 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하는 데 성공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갈 미수라면은 그 돈 받으려고 그 협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고, 공갈 미수가 아닌 공갈은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에서 두 사람이 손흥민을 협박한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건지 별개로 범행을 벌인 건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내일 오전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다 희생되는 소방관분들이 많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세상을 떠난 소방관 아들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자 부모는 물론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 눈물을 흘린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음성 편지가 흘러나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저 수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여성이 두리번거리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깜짝 편지를 써봐요. 다른 승객들도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떠난 후로 매일매일을 슬픔에 빠져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많았어요. 부모님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용감했던 소방관이었잖아요. 1분 남짓한 짧은 음성 편지는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엄마, 아빠, 보이지 않아도 저는 늘 곁에 있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고 김수강 소방장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때 27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김 소방장 부모님은 다른 순직 소방관 부모 15명과 함께 소방청이 마련한 치유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좀
생각지도 않는데 저 수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소방관의 생전 음성은 한 통신사에서 복원했습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대원 부모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비영리법인 후원을 받아 2년 전부터 매년 여행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최근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학생들이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36년째 노력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상배 기자가 만났습니다. 칠판 앞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이거를 읽고 우리가 주제가 뭔지를 한번 정해보자. 올해로 36년째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서영희 선생님입니다. 유독 조별 과제를 많이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전교생 5명 중 1명꼴인 다문화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한 68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애들이랑 우리 한국 학생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자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함께 숙제를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포스터 만들기 해가지고 애들 팀 1학년 때는 팀 나눠가지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서 선생님은 이 같은 공로로 오늘 옥조 근정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수상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수업을 빠뜨릴 수 없다며 교실에 남기로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카네이션 꽃천지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등굣길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좀 따뜻해졌으면 저희는 정말 좋겠어요. 이 사회에 비춰줄 때는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아서 저희는 되게 안타깝고요. 카네이션 한 송이에 한박 웃음을 짓는 선생님들. 보다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 서울 학교들이 앞으로 기초학력 시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시험 결과 공개가 위법하지 않고 학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2023년 5월 서울시의회는 학교별 기초학력 시험 결과를 학교장이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재의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떨어진 기초학력을 경쟁을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녀의 학력을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점수가 나왔을 때 잘 나와도 노력하고 그냥 못 나오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며 학교명을 익명 처리하여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평가해서 관리하자 이런 의미니까요. 공교육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우려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 즉 초과이익 부담금을 정부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들이 부담금 부과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인데 국토부도 뒤늦게 부담금 재산정에 나섰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기간 동안 집값이 올라 세대당 1억 5천만 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완화가 거론되면서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현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담스럽고. 지난주에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다른 재건축 조합 70여 곳과 함께 국토부에 부담금 부과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을 빼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낮게 조작되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23%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100%에 달했습니다.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일시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려달라. 국토부는 일단 통계 왜곡이 없었을 경우 부담금이 얼마인지 재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대선 주자들이 입장이 다른 만큼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1,600조 원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연일 치적을 홍보하고 있는데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카타르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주위를 카타르 공군 F-15 전투기 여러 대가 호위합니다. 카타르 국왕이 공항에 직접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아라비아 말과 낙타가 도열해 성대한 의전을 이어갑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국가로 카타르를 찾아 대규모 경제안보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규모가 1,68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I think after signing these documents, we are going to another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Qatar and the United States. So I just wanted to thank you, Mr. President, again for this historic visit. Thank you very much, sir. 세부적으로는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의 항공기 134조 원어치를 구매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의 2배 수준으로 표현하며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I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pretty good. So it's over $200 billion, but 160 in terms of the jets. That's fantastic. 미 언론은 전날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업 계약 총액도 백악관 발표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된다며 성과 뻥튀기를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구조와 지나친 석유 의존도로 그동안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는데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의 첫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 서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 축구장 56개와 맞먹는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현대차가 첫 삽을 떴습니다. 중동 지역 첫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약 5만 대의 차량이 생산될 예정인데 중동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투기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투자 비용 5억 달러 중 70%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됐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려는 국가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일환입니다. Our goal is clear: to positio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s manufacturer, not just as a consumer of the world's most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ies. Today, 중동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1이 몰려있는 사우디는 글로벌 판매망을 넓히려는 자동차 회사들의 최대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전체 판매량의 28%를 점유 중인 가운데 현대차가 16%까지 끌어올리며 추격 중입니다. 올해 초엔 중국 전기차 지리까지 이집트 공장을 가동하며 중동 공략에 나섰습니다. 산업화 중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사우디 이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동기에서 우리의 역할도 좀 분명하리라고 보고요. 지난 2018년 여성 운전이 허용되며 부흥기를 맞고 있는 사우디 자동차 시장. 중동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I've made my decision. I'm going to Rome.
I'm going to cross the Rubicon. Will anyone be coming with me? To Rome! Let the dice fly! 기원전 49년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로마의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로마법에는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로마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했습니다. 시저 이후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건 중대한 결단을 뜻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탈당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의리 탓인지 탈당 여부를 직접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강성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도 필요해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관해야 합니다. 지지층만 보고 대선을 치르기엔 현실이 엄혹합니다. 중도층의 선택 없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거 불가능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김 후보를 향해 빨간불을 켰습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논하기 전에 스스로 결단하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강성 지지층, 온건 보수층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최선책일 겁니다.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1호 당원 자격을 자진 반납했더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저에 도착해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거나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올바른 결정, 다음으로 잘못된 결정, 가장 나쁜 게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을 주저하고 잘못된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 결정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하고 그 전에 논란의 당사자가 결심할 때입니다. 5월 15일 윤종호 앵커 칼럼 결윤해지였습니다. 내일까지는 비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서부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17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강릉이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하늘이 구름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으로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